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마음속에 정하신 후보는 있으신 건가요? 정했으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는 거지. 청와대랑 상의를 하거나 있으신가요?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제청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10여 명에서 4명으로 또 4명에서 다시 1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야 신임 지도부의 첫 상견례도 있었는데요. 향후 정치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명되고 나서 여러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인가, 또 조직을 좀 수습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총평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평론가님. 일단 혹시나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다 뭐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는 것이 예. 혹시나라는 건 이 네 분 다 사실 네 분의 후보 모두 적격 의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론은 평가를 하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선거에서도 사실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네. 무엇인가 새롭게 이제 정책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후보, 장관 후보자든 검찰총장 후보자든 이 정부에 너무나 가까운 그런 그 사람들만 혹시 이렇게 채택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느냐. 라는 비판이 언제나 4년 동안 있어 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친소 관계랑 상관없이 그야말로 검찰을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김오수 후보자는 네. 내정자는 너무 지나치게 또 이 정부와 가까웠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수사 관련해서도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라는 목소리를 냈고 또 감사원, 감사위원부터 시작해서 금융감독원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어떤 자리를 내주려고 했을 만큼 현 정부가 아꼈다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중립성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오수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리에 청거가 됐다고 하는데 청거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 정부가 친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의 기조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청거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권과 친한 사람만 청거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리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워낙 논란이 돼.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도 있다 보니 그러면 공정하기 위해서 그럼 윤 총장을 좀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려서 공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본인의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게 물론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또 지금 전체적으로 검찰 전반으로 보면 성품이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고 네. 또 일처리도 상당히 우수하게 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검찰 조직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이력을 통해서 한번 또 이 김오수 후보자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내리 보좌를 했는데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 김오수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관점이 있을 것이고 또 검찰 내부 입장이 있을 것인데 일단 청와대 관점에서 보면 시대적 소임을 다하길 기대한다라는 평이 나왔거든요.
네. 배경 설명이거든요. 예. 자, 이제 프로필에서 또 청와대도 부연 설명, 고위 관계자 발로 부연 설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렇게 세 장관에 걸쳐서 보좌를 잘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어떤 장점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런 세 법무부 장관을 잘 보좌한 차관으로서의 네. 그런 어떤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더 장점이 부각되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을 잘 보좌한 차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어떤 그 주안점을 둬야지 지금은 법무부라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다. 예. 검사들과의 호흡, 검사들의 신망이 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별개의 어떤 지금 이유를 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하면 네. 예전에 2019년입니다. 12월 달에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는 것을 대통령이 주관으로 열어요. 그때 이제 임명식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문 대통령이 또 격려를 합니다. 네. 시스템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검찰총장이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단독으로 보고를 받아요. 문 예.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법무부 차관인 지금 김호수 내정자와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 그런데 나중에 이 도하 전 언론들이 무엇을 보고했느냐라고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검찰의 살아있는 어떤 권력 수사의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것이 당시에 어떤 신문들의 보도인데 이렇게 사실 이 검찰의 어떤 아까 법무부의 주요 어떤 보직을 갖고 있었던 이성률 국장과 그다음에 김호수 차관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혹시나 보고를 했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상황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인물이 지금 다시 장관으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된다면 검사들의 어떤 신뢰, 검사들이 지금 진짜 독립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권력에 대한 수사니까 권력의 어떤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 그렇다면 어떻게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검사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님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이른바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적입니다만 친정부 성향 인사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조금 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신뢰. 부분. 그러니까 검사들의 어떤 실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여야 되는데 당시의 행보는 사실상 검사들이 봤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이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검찰의 어떤 내부 신망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헤쳐나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검찰 전체에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검찰 전체를 대표하지 검찰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되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임명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은 일단 검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의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는 분위기를 하나로 모으고 검찰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그걸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 수장이 되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혼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추스려서 검찰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검찰 개혁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본인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같이 할 거냐 하는 부분 즉 검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조직 내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이 질문도 드려보면 사실 검찰총장 인사가 있을 때 항상 고검장들 간부급들이 좀 사퇴를 하는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도 좀 초점 맞추지 않습니까?
이번엔 일단 줄 사태가 없다는 좀 전망이 많은데 지금 보면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기거든요. 청와대에서도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검찰 내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그 역주행이라는 말이 요즘 좀 유행이잖아요. 예. 무슨 그 가요계에서도 역주행이 있는데 검찰에서의 역주행은 검찰총장 임명의 역주행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거죠. 네. 대개는 이렇게 그 연수원 기수대로 내려가면서 그 해당 기수에 그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사실상 그 윗기수의 고검장급 또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대거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수의 검찰총장이 마음껏 뜻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선배 기수이니까 물러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23기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3기수 위입니다. 20기입니다. 20기가 되면 사실상 그 23기부터 그 밑에 기수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윤 총장이 됨으로써 13명의 검사장급 22기, 21기, 19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네.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3기 밑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사실상 뭐 이렇게 그 안도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 직전에 18기에서 23기 그러니까 그 이 윤석열 총장 직전 기수가 18기였는데 문무일 총장. 예, 네. 23기라면서 13명을 내보낸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이번에는 안 내보내니까 다행이다. 지난번엔 내보낸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서로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게 한 것이 다행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안 나가게 되는 게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다행이란 말에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 그건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어쨌든 이 18기에서 23기로 넘어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넘어갈 때 5기수가 사실은 뛰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23기부터 그 밑으로까지도 계속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20기가 검찰총장이 된 거니까. 네, 그런 네. 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3기 밑으로 갔으면 그 밑에 동기나 그 선배들은 다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예컨대 검찰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지난번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 넘어갈 때 기수를 파기한 거 또 반대로 지금은 다시 옆으로 가서 20기로 다시 올라간 거 이런 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지만 뭐 능력 있으면 뒤 기수가 먼저 하기도 하고 나중에 기수가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그 기수 때문에 먼저 나가야 되고 옷 벗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꼭 나쁘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그런 상황 자체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보면 일단 함께 그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은 사퇴하는 것이 어쨌든 정석대로 사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후보에 이번에 올랐는데 그렇죠. 같이 4명? 후보에 올랐는데 그건 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윤석열 총장 됐을 때 봉욱 이 검사장도 사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아니 내가 같이 후보에 올랐는데 또 내가 남아 있으면 검찰총장한테 또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후보에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사실은 원래 의도한 게 아니냐. 즉 만약에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그 관례대로 사표를 냈을 텐데 이 후보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20기를 함으로써 23기인 이성윤 지검장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면서 중앙지검장에 계속 있게 하거나 또는 서울고검장에 임명을 함으로써 맡은 바 어떤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 그 시각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지금 4명 올라온 분이 다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 왜 나가야 되죠? 후보로 올라온 게 무슨 잘못입니까? 무슨 부담을 줍니까? 일단 검찰 내 관행을 관행 말씀하시는 자체가 나가야 저는- 된다라는 단위를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다는 그러니까요.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불필요한 관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후보로 올라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성윤 지검장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요. 정부 측에서 추천한 사람보다 밖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실제로 변협 회장 같은 분은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후보 추천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후보 추천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반대를 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못 들어간 겁니다. 일부러 그럼 정부가 이성윤 지검장을 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변협회장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권에 가깝고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람은 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표도 사실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정부가 이걸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만 들어봐도 이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데 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인사청문회 절차, 또 대통령의 어떤 제가 이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청문회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각 당 반응을 한번 띄워놔 주시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임자다,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청문회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 감사원 감사위원을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코드 인사이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 특히나 그 이 법무부 차관이었던 분이 오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검찰총장도 비슷한 어떤 잣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20기에서 상당히 지금 오랜 동안 나가 있던 분이 도로 돌아오면서 사실상 현 정부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던 분이 검찰총장으로 온다. 그러니까 제야에 묻혀 있었던 분도 아니고 어떻게든 현 정부의 고위 어쨌든 금융 쪽에 고위직에 있으려던 분이 검찰총장으로 온다는 것. 그것이 과연 그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야당은 청문회에서 아마 이거를 굉장히 부각을 할 겁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 뭐 장관을 대신해서 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당시 차규근 그 출입 그 본부장의 증언이 또 있거든요. 네. 김학의 불법 출근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또 다뤄지지 않을까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쟁점은 거고.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을 쟁점적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저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자리에 청구가 됐고 그게 결국 안 돼서 결국 변호사로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청구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정부와 친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정부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 사람을 좋은 자리에 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정부하고 친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친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자리에 후보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면 후보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이다. 그럼 그 정부와 친한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도 서면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암묵적 동의라고 하는데 이 암묵적 동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면 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럼 김호수 지명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